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87페이지죠. 챕터 2에서 증거가 나오죠. 일단 증거가 뭐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뭐죠? 증거인데 1번 증거 방법. 뭐죠? 증거 그 자체를 우리가 뭐죠? 증거 방법이라고 하고요. 증거 조사. 이러한 증거를 뭐죠?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문, 낭독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이런 증거 방법을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우리가 뭐죠? 증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증명의 의의가 나오는데 1번 협의 증명인데 이건 뭐냐면 법관에게 확실한 심증 내지는 확신을 얻게 하는 증명을 우리가 협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협의 증명이라는 것은 법관에게 의심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소명이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뭐죠? 소명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는요, 우리가 증거할 때 증명은 뭐죠? 협의 증명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증명이 됐다는 이유로 어떠한 판결을 내리려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 뭐예요? 확실한 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명을 언제 하는 거냐?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넘겨보시면 총 6가지 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6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만 있으면요? 소명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종류해 가지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죠. 1번 직접 증거. 뭐죠? 증명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살인 사건이면 그 살인을 하는 현장을 누가 봤다는 증언이 있던 거나 아니면 뭐 CCTV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뭐가 돼요? 직접 증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증거라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그러한 범죄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사실. 이 정도면 죽였을 것 같다라는 추인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우리가 뭐죠? 간접 증거가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그 농약 사건이죠. 그죠? 어떤 시골의 한 마을의 할머니가 그 사이다에다가 막걸리죠. 막걸리에다가 농약을 탔나? 사이다인가 막걸리인가? 아무튼 농약을 매가지고 여러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할머니가 뭐 농약을 넣는 걸 봤다거나 또는 그 할머니가 그 농약을 다른 할머니한테 먹이는 걸 봤다거나 이런 직접 증거는 전혀 없고요. 지금 현재 뭐만 있는 상태냐면 간접 증거만 있는 거죠. 그분의 행동에 뭐죠? 이상한 점이 있었다. 또는 그분의 옷이나 그분의 그 뭐죠? 전동 휠체어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농약이 묻어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농약이 집에 있었다는 점, 이런 간접 증거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느냐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핵심 판례 한번 쭉 재미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한 가지만 볼 건데,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 증거만이 존재하고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증거 평가 방법이에요. 이 할머니의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할머니는 어떤 상태냐면 뭐 10원짜리 그 뭐죠? 이렇게 고스톱을 치다가 뭐 싸웠다는 둥, 뭐 3년 전에 땅 가지고 토지 가지고 분쟁이 있었다는 등 이런 동기를 제시하고 있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그건 동기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할머니의 동기가 부정이 된다면 동기는 없는데 간접 증거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처벌을 못하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동기가 부정이 된다면 그만큼 그 간접 증명의 증명력이 뭐예요? 떨어지는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2번.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해가지고 인적 증거, 사람의 증거죠. 진술 등을 말하고요. 물적 증거, 물건의 존재, 상태가 되는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설명드릴 게 없죠. 3번 서증이란 게 뭘까요? 증거 서류를 말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3번 본증과 반증인데, 일단 우리 형사법은 거증 책임 해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부과하고 있냐면 검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본증이 되는 거고요. 그 본증에 대한 증명력을 부정하거나 감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반증이 되는 거죠. 4번 진술 증거와 비진술 증거는 뭐 말 적힌 데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5번 실증 증거와 보조 증거가 있어요. 일단 실질 증거는 뭐냐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주요 사실에 대한 있는지 없는지 전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증거가 뭐예요? 실질 증거고요. 이러한 실증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우리가 뭐죠? 보조 증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어떤 분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봤대요, 그분이. 그럼 이건 뭐예요? 실질 증거죠. 근데 그분이 봤다고 주장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인다, 시력이 별로 좋은 분이 아니다, 그런 것은 뭐예요? 보조 증거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탄핵 증거가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만약에 눈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성능 좋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럼 뭐가 돼요? 증강 증거,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범죄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뭐예요? 실질 증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증명력을 어떻게 해요? 다투는 증거는 뭐가 돼요? 보조 증거가 되고, 증명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증강 증거, 증명력을 떨어지키는 것은 뭐죠? 탄핵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증가 능력과 증명력이 나오는데 맨 앞에 중요한 말이 나와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증거 능력이 있어도 증명력이 없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왜냐하면 증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증명력이 있어도 증거 능력이 없으면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 다시 말하면 증명력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이긴 한데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이유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거로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1번 증거 능력 해가지고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딱 결정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관이, 판사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임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관련 법칙 해가지고 1. 증명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거 법칙 해가지고 자백 법칙, 배제 법칙, 위법 수직, 증거 배제 법칙, 전문 법칙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요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백 자체는 뭐가 아니에요?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도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전문 법칙, 남의 말을 들은 것을 전달해준 증언은 뭐죠?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하단에 2번 증명력, 의기 보시면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사실이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있느냐,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뭐죠?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관에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에서 어떻게 딱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고, 증거 능력, 만약에 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거고요. 법관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해진 증거 능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뭘 판단합니까? 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그것은 법관의 주관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번 관련 법칙에서 첫 번째 증명의 기본 법칙,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2번 증거 법칙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핵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말 있죠.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력의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느냐? 처음에 나와 있죠, 그죠? 의심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의심이 완전히 제거된 확실한 것만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인 측에서는 A라고 주장하고 검사는 뭐죠? B라고 주장해요. 근데 보니까 자기 판사가 봤을 때 의심의 없이 검사의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돼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변호사 얘기보다는 검사 얘기가 좀 합리적인데 그런 이유만으로는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농약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합리적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요? 죽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이 조금 좀 무리스럽긴 해요. 그래도 그 할머니를 유죄 판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의문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봤다시피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한 증명력이 되려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 뭐가 돼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검사 말이 좀 합리적이고 변호인 측의 말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 정도인 것 뿐이지 변호사에게 아무런 의심이 없는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이 인정됐는지에 대해 좀 의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거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 판사 나가되잖아 막 이런 게 나오는데 판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 소송의 제도가 그런 거거든요. 판사가 유죄 판결을 내려면 아무런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 다신 분들의 말처럼 그 사람 유죄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하더라도 법관은 의심스럽다면 확신이 없다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죄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확실한 것만 확신이 형성된 것만 증명력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 그렇죠? 자, 만약에 증거 능력이 없다면 그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보강 증거로서 쓸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2절 증거법의 기본 원칙에서 1항 증거재판주의에서 의가 나옵니다. 자, 우리 형사법 307조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판사가 생각했을 때 법관이 생각했을 때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증명의 유형에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밑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증명이란 뭐냐? 사실의 존부에 관해 법관으로 하여금 뭐라고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 즉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합리적인 의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아직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증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그 농약 사건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제시한 내용 보면 할머니가 죽은 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지 요 할머니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완전히 검사가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가요? 증명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할머니는 좀 처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넘겨보시면 증명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이 있어요. 일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증거 능력의 유무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이것도 뭘 이용해야 됩니까? 확신을 줘야 된다는 점에 똑같은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자, 일단 엄격한 증명이 뭐냐? 일단 증거 능력도 있고요.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만들어진 증거에 대해서만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엄격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엄격한 증명은 뭐냐면 증거 능력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가 어떻게 해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를 통해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죠? 엄격한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냐? 첫째, 공소범죄 사실에 관한 입증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1.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넘기셔가지고 2.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 사실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측에 3. 처벌 조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2.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엄격한 증명이 되게 됩니다. 뭐가 있느냐? 1. 법률상 형을 가중하거나 감면이 되는 사실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2. 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3번 간접 사실과 경험 법칙 법규가 나오는데, 일단 1번 간접 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경험 법칙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일단 하단에 보시면 똑같은 1번 일반적 경험 법칙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증명을 요하지 않고, 넘겨보시면 이 특별한 경험 법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판례 밑에 3. 법규. 법의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규가 법원이 직권을 알아서 조사하면 그만인 것이지, 이것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2. 외국법이다, 관습법이다, 잡취법규다 같은 일반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때는 엄격한 증명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디로 갑니까? 494페이지 다시 할게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증명은 엄격한 증명하고 자유로운 증명 두 가지가 있는데, 엄격한 증명이 뭐냐? 증거 능력도 있고 또 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된 증거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엄격한 증명인데, 뭐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느냐?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 넘기셔서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 사실,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에 법률상형의 가중, 감명되는 사실, 몰수, 추징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또 간접 사실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경험 법칙은 일반적 경험 법칙은 증명이 필요가 없지만, 넘겨보시면 특별 경험 법칙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요. 또 법규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가 없지만 외국법, 간습법 등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정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99페이지 이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나와요. 일단 자유로운 증명이 뭐냐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된 것이 아닌 증거로도 증명하는 경우 우리가 뭐죠?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유로운 증명이 뭐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적법 절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로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유로운 증명은 뭐에 대해서 하느냐? 1. 정상관계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뭐 편머스라에 살고 있다, 뭐 경제를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뭐 이런 거죠. 2번 소송법적 사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 소송법적 사실의 경우에는 형사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1번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은 당연히 뭐죠?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게 되고, 넘겨보시면 이 책임 관련적 소송법적 사실이 나오는데, 일단 책임에 관한 기초 사실은 뭐가 필요해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만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이 있으면 되고요. 3번 보조 사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보조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거의 증명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우리가 보조 사실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거에 대해서 증명력을 증가시키는 탄핵 증거. 탄핵 증거 아니죠, 그죠? 증거가 아니라 뭐죠? 증강 증거죠. 죄송합니다. 증강 증거와 그 다음에 증명력을 감소시키는 뭐가 있겠어요? 탄핵 증거가 있겠죠, 그죠? 보조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증강 증거의 경우에는 이때는 엄격한 증명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탄핵 증거에 대해서는 굳이 엄격한 증명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유로운 증명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죠. 그죠? 그래서 보조 증거 중에서 뭐는요?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거로 충분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예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첫째, 공지의 사실.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 굳이 뭐가요? 증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 우측에 2번 보시면 추정된 사실도 일정한 경우에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번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전제되는 사실들을 말하고요. 이거는 증명이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추정된 사실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거증금지 사실에 나오는데 이런 것도 뭐죠? 증명을 요하지는 않겠죠. 그 다음 5번 증거재판주의 위반의 효과. 자, 지금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로 판결할 수 있도록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거재판주의에 위반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때는 당연히 항소이유나 상고이유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 2항 자유심증주의가 나옵니다. 일단 1번 자유심증주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 결국은 뭐냐면 법관이 자유롭게 심증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등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고요. 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주의가 뭐가 되는 거죠? 자유심증주의가 되는 거고, 대립개념 해가지고 법률증거주의라는 것인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연역해가지고 나와 있겠죠. 뭐 복잡하게 나와 있겠지만 무슨 의미겠습니까? 피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이런 얘기고. 4번 장단점이 나오는데, 일단 장점은
증거를 통해서만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과 결합되게 되면 피고 범죄자를 보호하는데, 인권을 보호하는데 좋은 장점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게 또 거꾸로 말하면은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결국 법관의 자의가 개입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심정주의를 채택하되 1심, 2심, 3심에는 3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겠죠. 2번 자유심증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1번 주체, 개별 법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부다 그러면 세 분의 법관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재판장이라고 해서 자배수 우배수 판사에게 자기의 심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자유 판단의 대상은 증거의 증명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검사가 어떠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그 증거가 아무런 의심이 없고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의심이 있는 것인지 판단은 누가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의미고요. 3번 자유 판단의 의미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되 결론은 뭐겠습니까? 맨 밑에 법관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증명력이 없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척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긴 했어요. 그런데 판사가 보니까 그 증거 능력도 있긴 하지만 그 증거만으로는 나의 의심을 완전히 뭐 할 수 없어요? 배척할 수가 없다면, 의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증거를 뭐죠? 배척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첫째 인적 증거가 나옵니다. 1번 증언이 나오죠. 그렇죠? 인적 증거에서 어떻게 해요? 1번 증언이 나옵니다. 일단 증언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심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증인이 선서를 안 한다면 당연히 증언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척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13세에서 14세 증인이 증언했다면 그 사례를 뭐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인정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13살부터 14살 아이의 증언에 대해서 증명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위협하다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죠? 자백을 근거 인정이 가능하다 나와 있고 3번 조심하십시오.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법관을 반드시 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분의 신체 상태나 장애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의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의사가 감정인으로 판단해가 이분은 이러이러한 신체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판단했는데 법관이 아무리 봐더라도 그 의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면 의사의 말을 뭐죠? 따를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감정인의 감정평가라고 하는 법관을 구속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증거 서류에 대한 증명력 여부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동일 증거 일부와 종합 증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자율적으로 그죠? 4번 직접 증하는 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한계가 있겠죠. 그죠? 한계.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심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관에게 무제한적으로 어떻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한계가 나오는데 1번 논리 법칙 해가지고 자명한 사고 법칙 논리 법칙에 반할 수는 없다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번 경험 법칙에 반할 수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칼이 심장을 찔러주면 어떻게 해요? 경험상 죽는 거죠. 근데 칼이 심장을 관통했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 갑자기 판사가 칼에 찔려서 죽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이런 증명력의 판단의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1번 상소 다시 말하면
항소나 상고제도, 삼심제도가 인정이 되고요. 2번, 만약에 법관이 유죄 판결하게 되면 왜 유죄 판결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탄핵 증거를 인정함으로써 증명력 판단을 합리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유심증주의 예외가 나와요. 1번, 자백의 증명력의 제한. 무슨 말입니까? 자백만으로는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범인이 자백을 했고요. 판사가 요놈이 죽은 게 맞다라고 판단됐더라도 자유심증이 있더라도 유죄를 판단할 수 없도록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요. 2번, 공판조서의 증명력 해가지고 일단 공판기일의 소동 절차에서는 공판조서에 대한 기재된 것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판사라 하더라도 공판조서 사실을 뭐 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고요. 3번,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등이나 증언 거부권 등을 인정하는 것도 이런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고 있겠죠. 그 다음 우측에 6번에서 자유심증주의와 뭐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지금 이 꼬부랑 글씨 라틴어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이 되려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 확신이 증명돼야 증명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심이 없는 확신이 있어야 법원은 뭐죠?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증명은 된 것 같지만 의심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은 의심스럽다면 뭐죠? 유죄 판결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고요.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유심증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의심스럽다면 그때는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시는데 꼼꼼히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가 됐어요.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면 어느 정도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의심이 있다면 그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되는 원칙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